이건 관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살 행위입니다. 2026년 3월, 영국의 베테랑 특파원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을 취재하며 아시아의 질서는 일본뿐이라 믿어온 그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26만 명의 외국인이 서울로 몰려든다는 소식.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붕괴한다. 그래서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붕괴의 순간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입국 3분 만에 그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고소관처럼 조용한 공항. 그리고 단 10초 만에 끝나는 입국 심사. 이건 조작이다. 그의 15년 확신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일본과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오만한 영국 기자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그 소름 돋는 충격의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해밀턴입니다. 영국의 콧대 높은 유력 언론사에서 무려 15년째 수석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 재난 및 사회 인프라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저는 아시아 특파원이라는 묵직한 직함을 달고 이웃나라 일본 도쿄의 한복판에 머물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머릿속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그 어떤 폭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아시아라는 척박한 대륙에서 진정한 질서와 완벽한 행정 시스템, 그리고 고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선진 국가는 오직 일본 한 곳뿐이다라는 참으로 거만하고도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의 엘리트 지식인이라는 우월감에 깊이 빠져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한들 그 속 빈 강정처럼 얄팍한 시스템은 언젠가 거대한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인파 앞에 종이배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수십 편의 칼럼에서 저는 늘 한국의 성장을 사상 누각이라 깎아내렸고 그들의 발전은 그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잘 탄 일시적인 운이었을 뿐이며 진정한 국가의 품격과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진짜 국격은 결코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 세계 독자들을 향해 오만하게 단언했었죠. 그러던 2026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계와 도시공학, 재난관리, 학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거대한 지진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광화문 무료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무려 26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좁은 도심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죠. 저는 런던 본사의 편집국 모니터 앞에서 그 뉴스를 보자마자 아주 비릿하고 조롱 섞인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오랜 경험상 영국 런던의 자랑인 히드로 공항이나 미국 뉴욕의 심장인 존 F 케네디 공항이었다면, 아니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찬양해 마지 않던 일본의 심장 나리타 공항이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이방인의 인파가 한순간에 몰리면 그 즉시 국가의 모든 통제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며 붕괴하고 맙니다. 입국 심사대의 출입국 직원들은 살인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수십만 개의 크고 작은 수화물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거대한 산처럼 뒤엉키며 길을 잃고 분노한 여행객들의 끔찍한 폭동과 거친 욕설이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제가 15년간 전 세계의 굵직한 행사 현장을 누비며 수도 없이 목격해온 절대 빗나가지 않는 재난의 뻔한 공식이었으니까요. 서양의 덩치 큰 선진국들도 벌벌 떠는 그 무시무시한 재난을 아시아의 그 작은 반도 국가가 단 이틀 만에 감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영국의 데스크 본부장에게 책상을 내리치며 단호하게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K-팝의 축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참으로 비참하고 멍청한 국가적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의 얄팍하고 어설픈 행정력은 이 거대한 인파의 쓰나미 앞에서 처참하게 산산조각 날 것이며 저는 그들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짐을 챙겼습니다. 제 크고 무거운 가방 속에는 런던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고성능 소음 측정기와 수십만 명의 혼돈과 패닉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담아낼 최고급 렌즈의 카메라가 무기처럼 쥐어져 있었죠. 저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고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26만 명의 인파에 짓눌려 처참하게 붕괴하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의 생지옥을 전 세계에 일면 톱기사로 가장 먼저 폭로하고 제가 몸담았던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 그토록 침을 흘리며 기다려온 한국의 완벽한 실패를 위대한 특종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14시간의 길고 지루한 비행 끝에 비행기가 인천 앞바다의 상공을 가르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할 때 저는 비행기 작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국의 땅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 문이 열리면 마주하게 될 그 아비규환의 처참한 현장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하며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죠. 피난민처럼 끝이 보이지 않게 뱀처럼 다리를 튼 입국 심사 대기줄,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수화물을 분실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오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밀려드는 인파의 압력을 통제할 힘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소리만 지르며 허둥대는 공항 직원들의 절망적인 표정. 저는 마치 거대한 적군과의 전투를 앞둔 백전노장의 사령관처럼 비장하게 고성능 카메라의 렌즈를 헝겊으로 꼼꼼히 닦으며 비행기의 육중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도착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비행기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장비 가방을 어깨에 단단히 둘러매고 누구보다 먼저 전투적으로 입국장 통로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행기와 연결된 탑승교를 지나 입국장으로 이어지는 길고 넓은 복도를 꺾어들어서는 그 첫 번째 순간부터 제 온몸의 솜털이 일제히 쭈뼛 서는 참으로 기괴하고 낯선 위화감을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인 저를 맹렬하게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소리의 부재였죠. 귀청을 찢을 듯한 거친 고함과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나라의 혼돈 섞인 소음, 지친 여행객들의 분노에 찬 욕설과 짜증이 거대한 돔 형태의 천장을 찌를 듯이 가득 채워야 마땅한 공간인데 이곳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한 번에 빨아들인 것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던 겁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어깨의 가방을 열어 런던에서 가져온 최고급 소음 측정기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분명 제 두 눈앞에는 수백 편의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인파가 거대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져온 기계가 비행 중의 기압 차이로 완전히 고장 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기계의 화면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붉은빛을 내뿜는 디지털 화면에 아주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놀랍게도 65데시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65데시벨이라니요. 이것은 사람들의 속삭임만 간헐적으로 들리는 영국 런던의 아주 낡고 조용한 시립 도서관에서나 측정될 법한 평화로운 수치였죠. 단 이틀 만에 무려 26만 명이라는 비정상적인 인구가 쏟아져 들어오는 국제공항의 한복판이 일요일 오후의 동네 도서관보다 고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대학과 현장에서 뼈 빠지게 공부하고 증명해왔던 물리학과 통계학 그리고 군중 심리학의 모든 법칙을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조롱하고 짓밟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도무지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눈을 거칠게 비비며 입국 심사대 쪽으로 천천히 방어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리저리 엉키고 밀치고 싸우며 폭동 직전의 무법천지 상태여야 할 그 거대한 심사대 앞의 홀은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하고 티끌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닥의 대리석은 마치 호수처럼 맑게 거울처럼 반짝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종이컵 하나, 휴지 조각 하나 굴러다니지 않는 그 압도적이고 지독한 청결함에 제 호흡이 순간 턱하고 막히고 말았죠. 수만 명의 인파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 방대한 인파 속에서 그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새치기를 하거나 앞사람의 어깨나 캐리어를 거칠게 밀치며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휘자의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손길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입국 심사대를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사대 앞을 관찰하던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IT 기술력과 헌신적인 행정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는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맙니다. 수백 대에 달하는 최첨단 자동 출입국 심사 기기들이 푸른빛과 붉은빛을 조용히 번갈아 반짝이며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캐리어를 끈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투명한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의 바코드를 올리고 카메라를 쳐다보는 순간 정확히 10초 만에 닫혀있던 유리 게이트가 소리 없이 열리며 사람들이 한 명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10년 동안 살며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찬양에 맞지 않던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의 풍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기로 적은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고압적인 표정의 심사관 앞에 서서 도장 하나를 받기 위해 그리고 팩스로 서류가 넘어오기를 기다리기 위해 굽이굽이 처진 줄에서 최소 2~3시간을 꼿꼿이 서서 무릎이 끊어질 듯한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한국에서는 그 엄청난 절차들이 지문과 안면 인식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통해 단 10초 만에 기계처럼, 아니 기계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양의 그 잘난 공항들조차 수시로 전산망이 마비되어 수백 편의 비행기가 지연되는 사고가 빈번한데 이 나라의 서버는 26만 명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단 한 번의 에러나 버퍼링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무릎 꿇고 굴복시킨 것은 그런 차가운 전자기계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에 줌을 당겨 자동심사대 옆에 마련된 유인 입국심사대 부스 안을 아주 집요하고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그곳에는 제가 평소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나 보던 빳빳한 제복을 입은 정규 출입국 심사관들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죠. 공항 곳곳에서 일반 행정 업무나 사무를 보던 평상복 차림의 수많은 공무원들과 직원들까지 모조리 입국 심사 부스에 총동원되어 밀려드는 외국인들의 여권을 무서운 속도로 그러나 한없이 친절한 미소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와 공항공사는 방탄소년단의 이 거대한 공연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이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출입국 특별 최고 관리 기관으로 선포하고 한국을 찾은 이방인들의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이기 위해 공항 전체의 시스템과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이나 비심사 부서에서 일하던 인원들까지 전원 현장으로 긴급 투입하여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방어전과 같은 전투 심사를 벌였던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특별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수많은 공항 직원들과 심사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꼭두새벽 조기 출근과 철야 연장 근무를 자처했고 자신들의 퇴근 시간을 반납해가며 공항 내에 단 하나의 인파 병목 현상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서울 정도의 지독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터미널 곳곳에 거리를 두고 배치된 수백 명의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과 안내 직원들의 이마에는 쉼없는 응대로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들의 지친 표정에는 짜증이나 억지로 일한다는 피로감이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얼굴인 이곳에서 이 거대한 전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손으로 완벽하게 치러내고 있다는 아주 뜨겁고 숭고한 자부심이 그들의 눈빛에 촛불처럼 환하게 깃들어 있었죠. 넓은 환승구역에서 길을 잃고 스마트폰을 쥔 채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멕시코 출신의 노부부에게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가 유창한 영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그들의 탑승권과 짐을 꼼꼼히 확인한 뒤 출구 앞 셔틀버스 탑승구까지 직접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 동행해주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후려맞은 듯한 엄청난 인지 부조화와 충격에 휩싸여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치고 내려간 1층 수화물. 수취대 앞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광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모터 소리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자 여행객들의 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 눈앞에 나타난 제 낡은 캐리어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보이지 않는 곳의 조업사 직원들이 여행객이 조금이라도 허리를 덜 굽히고 편하게 짐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수십만 개의 크고 작은 짐 가방, 손잡이를 모두 사람이 서 있는 바깥쪽을 향해 일제히 세워둔 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가지런하게 정렬시켜 놓은 채로 벨트 위에 올려보내고 있었죠. 이것은 그 어떤 훌륭한 매뉴얼이나 권력자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업무 지침에 얽매인 억지 노동이라면 절대 수십만 개의 가방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고 완벽하게 배려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옆에서는 무거운 대형 캐리어를 벨트에서 내리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서양인 여성을 향해 그저 묵묵히 길을 지나가던 평범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당황 섞인 고맙다는 인사를 굳이 들으려 멈추지도 않고 그저 가벼운 눈인사 한 번만을 남긴 채 묵묵히 다시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가슴 앞에 덜렁거리는 그 비싸고 커다란 고성능 카메라를 참아 내 손으로 들어올려 사진을 찍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오직 서양의 이기주의적인 잣대로만 세상을 평가하며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제 모든 재난 이론과 논문들이 이 거대하고 완벽한 대한민국 공항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평화와 질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돈을 발라 만든 겉보기에만 화려한 콘크리트 인프라의 승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불평 한마디 없이 헌신하는 이름 없는 공무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를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장착한 이 위대한 나라. 국민들이 다 함께 만들어낸 거대하고 경건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심장이 뛰는 박동소리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 좁은 제 수치심과 처참한 패배를 순순히 백기 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서양 엘리트 특파원이라는 헛된 자존심이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치며 속삭이고 있었죠. 그래, 정신 차려라 제임스. 이곳 공항은 어찌됐든 한 국가의 첫인상을 뼈저리게 결정하는 대외적인 첫 관문이니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를 쓰고 통제했을 거야. 이건 그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일종의 거대한 국가적 쇼일 뿐이다. 정부의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오직 이곳 공항 하나에 전부 쏟아부었으니 이 정도의 가식적이고 거짓된 평화는 일시적으로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저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훈련되었다 한들 수십만 명의 군중이 매일같이 숨막히게 얽히고 설키며 이기적인 본성이 날 것으로 드러나는 저 통제 불능의 거대한 도심 지하철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들의 가짜 질서도 결국 임계점을 넘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끔찍하고 처참한 한국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저는 억지로 튀어나오려는 경외심을 억지로 눌러 삼키며 애써 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 캐리어의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쥐었죠. 그리고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기적의 나라가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기고 있을 가장 어둡고 끔찍한 무질서의 지옥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내 폭로하겠다는 지독한 집념 하나로 26만 명의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복잡한 지하철역을 향해 아주 무겁고 초조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겪은 그 처참한 굴욕과 시린 충격을 애써 마음속 깊은 곳으로 억누르며 저는 대한민국 철도의 심장부이자 수백만 명의 시민이 매일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대한 지하세계 서울의 도심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이야 국가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니 정부가 사활을 걸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억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둡고 끝없는 지하철 구간만큼은 절대 그들의 가식적인 통제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본 도쿄 특파원 시절 신주쿠역이나 시부야역에서 벌어지는 그 숨막히는 출퇴근 지옥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흰 장갑을 낀 수십 명의 영무원들이 이른바 푸시맨이 되어 사람들을 짐짝처럼 열차 안으로 구겨 넣고 비명과 짜증이 난무하는 그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질서만이 아시아 최상위 국가 일본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라고 단언했었죠. 하물며 그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고 여겼던 한국의 지하철에 단 이틀 만에 26만 명의 흥분한 외국인 관광객과 기존의 수백만 서울 시민들이 한꺼번에 뒤엉킨다면 그곳이야말로 인간의 숨겨진 가장 이기적이고 짐승 같은 본성이 날 것으로 드러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고 혼잡하다는 2호선 환승 구간을 골라 매에 눈을 하고 잠입했습니다. 끔찍한 러시아어의 한복판, 제 예상대로라면 이 엄청난 인구 밀도 속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어깨가 거칠게 부딪히고 구두굽에 발이 밟히며 여기저기서 신경질적인 고함과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가 뒤섞인 욕설이 팝콘처럼 터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만들의 불씨가 모여 결국 거대한 폭동과 군중 패닉으로 이어질 것이라 계산하고 본능적으로 제 무거운 카메라 백팩을 가슴 앞으로 꽉 끌어안으며 신체적 충돌에 대비했죠. 하지만 지하철역의 깊고 가파른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그 첫 순간부터 저는 또다시 숨이 턱하고 막히며 제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토록 잘 알고 있던 지하철 특유의 악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국 런던의 100년 된 언더그라운드에서 나는 그 퀴퀴한 쥐오줌 냄새나 미국 뉴욕 지하철의 코를 찌르는 지린내와 정체불명의 쓰레기 썩는 냄새가 이 거대한 공간 어디에서도 나지 않더라고요. 바닥은 방금 누군가 광택을 낸 것처럼 깨끗했고 숨을 들이마셔도 공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공기가 무척이나 쾌적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많은데 기괴할 정도로 거친 소음이나 불쾌한 냄새가 없으니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들어온 것처럼 묵직하고 고요한 평화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좁고 긴 환승 통로에서는 마치 마법 같은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방향에서 쏟아져 나오며 끔찍하게 교차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병목 구간이었죠. 저는 사람들이 결국 서로 엉키고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공중에서 완벽한 각도로 군무를 추며 날아가는 거대한 새떼처럼 서로의 어깨를 1cm의 간격으로 아슬아슬하게 스치면서도 절대 부딪히지 않는 기적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 중앙선이 선명하게 그어진 것도 확성기를 든 경찰이 통제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아주 정확하게 우측교행을 지키며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길을 잃어 한가운데서 우왕좌왕 멈춰 선 외국인을 만나도 짜증을 내거나 밀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바위를 피해가듯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곁을 지나쳐갔죠. 일본의 지하철역에서는 조금이라도 동선이 꼬이면 칙한, 비켜라라는 뜻의 일본어 하며 거칠게 밀치거나 노골적으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이곳 한국의 시민들은 타인의 실수를 무언의 배려로 감싸 안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한 저는 제 두 눈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광경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는 제가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일부 역에서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그 비싸고 안전한 투명 유리 스크린도어가 끝없이 아주 완벽하게 전 구간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철로로 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엄청난 설비가 전 노선에 깔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의 막강한 자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크린도어 앞 바닥에 그려진 작은 세모. 화살표를 따라서 마치 각도기로 잰 듯이 완벽하게 양옆으로 반듯한 두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두 줄 사이의 가운데 공간은 바보 같을 정도로 너무나 넓고 쾌적하게 텅 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 엄청난 인지 부조화와 혼란스러움에 빠져 머리를 극적이고 말았죠. 왜 굳이 저 넓고 먼저 타기 좋은 가운데 명당 자리를 아깝게 비워두는 것이지?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일본이었다면 먼저 타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며 문 정중앙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을 텐데. 그 의무는 단 1분 뒤 천장에 매달린 디지털 전광판에 열차가 도착한다는 붉은색 안내가 뜨고 열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정확히 안내된 시간 단일. 초의 오차도 없이 육중한 열차가 스크린도어의 규격에 완벽하게 일치하여 멈춰 섰습니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만원. 열차 안에서 숨막힐 듯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두 줄로 대기하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한 발짝을 뒤로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아까부터 텅 비워두었던 그 가운데의 넓은 공간은 바로 열차에서 내리는 타인을 위해 온전히 양보해둔 거룩한 전용길이었던 겁니다. 내리는 엄청난 인파가 거대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듯 열린 그 길을 따라 아주 부드럽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그 어떤 사람도 먼저 열차에 타려고 억지로 어깨를 들이밀거나 앞사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완전히 플랫폼으로 발을 내디딘 후에야 기다리던 사람들의 탑승이 물 흐르듯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게 시작되었죠. 아무도 남을 밀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꽉 차서 더 이상 탈 공간이 없어지자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무리하게 자신의 몸을 구겨 넣거나 닫히는 문을 가로막는 몰상식한 행동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의 그 야만적인 푸시맨들이 억지로 사람을 밀어넣어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주던 풍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그저 쿨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마트폰을 꺼내며 다음 열차를 여유롭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혼잡구역의 질서는 오직 국가의 강력한 물리적 강제와 처벌로만 유지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선명한 차선 표시와 곤봉을 든 경찰의 무서운 감시, 그리고 무자비한 벌금만이 인간의 짐승 같고 이기적인 본성을 억누를 수 있다고 제 논문에 수도 없이 썼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서울의 지하철역 어디에도 사람들을 위협하는 경찰이나 강압적인 통제 요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지시나 강요를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충돌을 피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1초를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서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얄팍한 이기심보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앞세우는 이 위대한 사회적 합의는 100년의 철도. 역사를 자랑한다는 일본조차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열차 안으로 몸을 실은 저는 내부의 풍경을 보고 다시 한번 제 오만한 서양식 개인주의가 완벽하게 가루로 박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만원 열차 안은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빽빽하게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지만 이 공간은 기괴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옆 사람과 떠들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무례하게 이어가는 사람이 없었죠. 차량 내부에 조용히 통화하세요라는 촌스러운 경고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아도 전화가 오면 모두가 입을 막고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지금 지하철 안이라서 시끄러우니 이따 내려서 전화할게라며 황급히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좁고 밀폐된 공간은 내 마음대로 떠드는 개인의 영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숨쉬고 피로를 푸는 공유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옆에 선 낯선 타인에게 단 한 줌의 불쾌감이나
소음도 주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이 지독할 정도의 배려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제 눈앞에서는 제 평생의 연구를 비웃는 듯한 감동적인 장면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힘겹게 열차에 올라타자 일반 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젊은 학생이 마치 좌석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은 자신이 피곤하다는 내색 하나 없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내어드리고는 말없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약 좌석조차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이어폰을 꽂은 채 자는 척 외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굳이 노약 좌석이 아니더라도 약자를 향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적 같은 일은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이 압도적인 한국의 질서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떠들었을 서양의 젊은이들과 중동의 소녀들이 누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처럼 스크린도어 양옆으로 반듯하게 줄을 서고 만원 열차 안에서 쥐 죽은 듯 숨을 죽인 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 시스템을 잘 구축한 나라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훨씬 뛰어난 차원의 시민의식이 이방인들을 압도하여 그 위대한 문화가 낯선 외국인들의 얄팍한 본성마저 완벽하게 교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기적의 마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애지중지하며 품고 다녔던 그 두꺼운 영국의 재난 통제 매뉴얼 책자를 꺼내어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겉보기에 깔끔하게 각을 잡고 강압적인 규칙을 강요한다 한들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뼈를 깎으며 축적해온 이 자발적이고 따뜻한 연대의 힘, 스스로 타인을 위해 길을 내어주는 이 거룩한 마음의 질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와 오만했던 자존심이 서울의 깊은 지하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났지만 이상하게도 제 입가에는 이 위대한 시민들을 향한 경외심 가득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인류의 기적은 오늘 밤 26만 명의 촛불이 모이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겪은 그 충격적인 패배감을 가슴에 품고 저는 마침내 이 거대한 국가적 실험의 최종 목적지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될 것이라 확신했던 그곳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운명의 2026년 3월 21일 저녁 8시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몰려든 26만 명의 외국인 인파가 거대한 해일처럼 광화문 일대의 8차선 대로를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나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대규모 새해 행사 때마다 제가 수도 없이 목격했던 것은 흥분한 군중들이 통제선을 무너뜨리고 거리에 쓰레기 산을 쌓아 올리면 결국엔 끔찍한 압사 사고나 기마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끝나는 참혹한 유혈 사태뿐이었습니다. 하물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그것도 단일 공연을 위해 26만 명이라는 비상식적인 인파가 통제된 야외 공간에 밀집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보나 군중 심리학적으로 보나 완벽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장비 가방을 고쳐 매며 제 안에 남은 모든 오만함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래, 지하철과 공항은 훌륭했다. 인정하지. 하지만 음악과 열기에 취해 이성을 잃은 26만 명의 거대한 다국적 군중이 한 곳에 엉키는 순간 인간의 짐승 같은 이기심은 기필코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일본의 마츠리라 불리는 축제조차 수만 명이 모이면 크고 작은 폭력 사태와 쓰레기 문제로 꼴머리를 앓는데 이들의 얄팍한 질서 의식이 이 엄청난 밀도를 버텨낼 리가 없다. 저는 서양 언론인 특유의 그 날카롭고 잔인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렌즈에 초점을 맞추며 이 나라의 위선적인 평화가 찢겨나가는 폭동의 첫 서막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본 지 불과 10여 분 만에 제 음흉하고 뾰족했던 예상은 또다시 철저하게 빗나가며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광화문의 웅장한 밤 공기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보라색 옷을 맞춰 입고 상기된 표정으로 거리를 걷는 전 세계의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것은 곤봉과 방패를 든 무시무시한 진압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평범한 한국의 시민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귀한 손님을 대하듯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고 이방인들에게 환한 미소로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죠. 가장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광장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대형 빌딩들과 상가, 상인들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처였습니다. 서양의 콧대 높은 대도시나 일본의 번화가라면 이럴 때 공중화장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깐깐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을 텐데 한국의 고층 빌딩들은 오히려 1층 로비의 웅장한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수십만 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노점 상인들은 축제 특수를 노려 물건값을 두세 배로 부풀리는 치졸한 바가지 요금은커녕 오히려 쌀쌀한 환절기 날씨에 오들오들 떠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캔, 커피와 생수를 정가에 내어주며 화사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어떤 상인은 아예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지나가는 서양 청년들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번역기 어플을 켜서 더듬더듬 소통했고 외국인 팬들이 목적지를 정확히 찾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친절하게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환대를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자 품격 있는 호스트가 되어 이방인들을 보듬어 안는 경이롭고 거룩한 장면이었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핑계로 철저히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차갑게 선을 긋는 일본 특유의 메이와쿠 문화와는 뼛속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질서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규칙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적극적이고 뜨거운 정과 연민이라는 위대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취해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던 바로 그때 제 30년 기자 인생, 아니 제 60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끔찍하고도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의 가장 혼잡한 인파 속을 뚫고 지나가 무대 앞쪽으로 자리를 잡으려던 찰나 습관적으로 제 외투 안주머니를 더듬던 제 손끝이 일순간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제 여권 수천 달러의 비상금, 여러 장의 신용카드, 그리고 제 신분을 증명하는 영국 왕립 언론인 프레스 카드까지 모조리 들어있던 그 두꺼운 갈색 가죽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뚝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죠. 바지 앞주머니, 뒷주머니, 카메라 가방의 모든 지퍼를 미친 듯이 열어젖히며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끝났다. 26만 명이 엉켜있는 이 아수라장의 밤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내가 이래서 군중을 혐오했던 거야. 결국 이 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소매치기범들이 우글거리는 후진국에 불과했어. 저는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길 한복판에서 씩씩거렸습니다. 대사관 연락처와 당장 오늘 밤 머물 호텔 결제, 그리고 비행기 티켓까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처참한 상황. 15년 경력의 냉철한 전문가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 낯선 아시아의 밤거리에 완벽한 미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서양이었다면 이미 제 지갑의 현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빈 지갑만 하수구에 처박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제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잔뜩 날을 세우며 뒤를 돌아본 제 두 눈앞에는 무릎이 다 늘어난 낡은 등산복을 입고 한 손에 뭉툭한 나무 지팡이를 짚은 백발이 성성한 한국의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계셨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거친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끝에 제 갈색 가죽 지갑이 고스란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액정에 금이 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시더니 굵고 투박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번역기 화면을 눌러 제게 내미셨습니다. 사진 찍을 때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타국에 와서 지갑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찾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고 지퍼를 열어보았습니다. 현금, 여권, 카드, 단일 달러의 지폐 한 장조차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이 몸도 불편해 보이시는 어르신이 대체 그 지갑, 주인의 얼굴 하나를 기억해서 이 26만 명의 엄청난 인파를 뚫고 얼마나 오랜 시간 저를 찾아 헤매셨을까? 말도 통하지 않고 다시 볼 일도 없는 이방인에게 굳이 이런 수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모른 척 두고 가셨어도, 심지어 그 안에 현금을 가져가셨어도 이 혼돈의 밤거리에서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황급히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보상으로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으로 살짝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마치 내가 그런 푼돈이나 바라자고 이 고생을 한 줄 아느냐며 오히려 조금 섭섭해하시는 듯한 그 표정. 할아버지는 그저 제 어깨를 두어 번 다독여 주시고는 지팡이를 짚은 구분 등으로 다시 그 거대한 인파 속으로 아무런 생색도 흔적도 없이 묵묵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사라져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오직 돈과 이익, 그리고 법적인 매뉴얼로만 돌아가는 차가운 서양의 개인주의 세상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 낡은 등산복을 입은 이름 모를 한국 어르신의 행동은 그 어떤 종교적 기적보다 더 거룩하고 충격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저 거칠고 굵은 손마디, 그리고 구분 등. 저분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처참했던 나라를 자신의 피와 땀, 뼈를 깎는 희생으로 일궈낸 바로 그 위대한 세대의 어르신이셨을 겁니다. 평생을 자신의 배를 줄이면서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낯선 이웃의 굶주림마저 외면하지 못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살아오셨을 이 나라의 진짜 영웅들. 그분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그 아낌없이 주는 정이 2026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와 26만 명의 외국인이 몰려든 이 거대한 축제의 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온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재난 이론이 한 한국 할아버지의 묵묵한 뒷모습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한없이 부끄럽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정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며 드디어 광화문 특설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방탄소년단의 7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찰나. 26만 명의 흥분과 밀집도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공기마저 팽팽하게 터질 것 같던 바로 그 무대. 정중앙 앞쪽에서 제 귀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비행의 피로와 엄청난 군중의 열기를 이기지 못한 금발의 스페인 소녀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쭉 뼈서며 본능적으로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6만 명이 빽빽하게 맞물린 이 밀폐된 야외 공간에서 누군가 바닥에 쓰러진다는 것은 곧 수천 명이 도미노처럼 그 위로 겹겹이 깔리며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압사 사고의 신호탄이다. 런던 힐스버러 참사나 압사. 사고 현장에서 제가 똑똑히 보았던 그 죽음의 패닉. 이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려 할 것이고 통제력을 상실한 채 서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돌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하달될 때까지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며 발만 동동 구르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겠죠.
저는 잔인한 외신 기자의 본능으로 이 얄팍한 나라의 안전망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그 찰나의 지옥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렌즈 너머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은 제 평생의 상식과 비열한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비명이나 혼비백산한 도망 대신 쓰러진 소녀의 바로 곁에 있던 건장한 한국 남성. 서너 명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백 번의 재난 구조 특수 훈련을 완벽하게 마친 요원들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서로의 팔을 넓게 뻗어 깍지를 꼈고 뒤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인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쓰러진 소녀가 숨을 쉴 수 있는 둥글고 커다란 인간 바리케이드를 쳐냈습니다. 그 남성들의 이마에는 힘줄이 솟았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아주 조금만 한 발짝씩만 물러나 주세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을 들은 뒤쪽의 수만 명의 인파는 아무도 왜 무대 앞을 막느냐고 화를 내거나 앞사람의 등을 밀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대한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듯 일제히 한 발짝씩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소녀를 위한 생명의 공간을 눈덩이처럼 넓혀주기 시작했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누군가 자신이 입고 있던 꽤 비싸 보이는 두꺼운 외투를 망설임 없이 훌렁 벗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운 외국인 소녀의 머리 아래에 조심스럽게 베어주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죠. 그녀는 소녀의 창백한 손을 꼭 쥐고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마시려던 뜯지도 않은 생수병을 건네며 소녀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압도적이고 장엄한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친 시민들을 중심으로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에 플래시 불빛을 켜고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려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저 멀리 광장 끄트머리에 대기하고 있는 구급 대원들에게 응급 환자의 위치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26만 명이 마음을 모아 만들어낸 거대하고 눈부신 생명의 활주로였습니다.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그 거룩한 불빛의 길을 따라 26만 명의 거대한 군중이 기적처럼 양옆으로 조용히 길을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약성서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거대한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버린 것처럼 그 빽빽하고 숨막히던 인파의 정중앙으로 구급차가 속도를 내며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넓고 반듯한 길이 순식간에 열린 겁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 대원들이 그 열린 길을 따라 쓰러진 소녀에게 도달했고 들것에 실어 다시 그 길을 빠져나가 이 모든 위기 상황이 완벽하게 종료되는 데 걸린 시간은 거짓말처럼 단 3분이었습니다. 30분이 아니라 단 3분 만에 전 세계 재난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했던 최악의 대형 참사. 위기가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위대하게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소녀를 실은 구급차가 무사히 광장을 빠져나가자 사람들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냐는 듯 아무런 동요도 호들갑도 없이 너무나 조용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무대를 향해 섰습니다. 그 누구 하나 자신이 엄청난 생명을 구하는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카메라 앞에서 으스대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서 공경에 처한 낯선 이방인을 돕고 살려내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당연한 인류애이자 본능이었으니까요. 나의 아주 작은 양보 한 걸음과 타인을 향한 연민이 모이면 수십만 명의 군중 속에서도 한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이 찬란한 진리. 이것은 수만 명의 무장 경찰이 방패로 밀어붙여 만들어내는 그 얄팍하고 폭력적인 질서나 벌금이 무서워 억지로 지키는 일본식의 가식적인 질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함께 살아남겠다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그 숭고하고 거룩한 도덕적 성숙함. 그 위대한 기적 한가운데 서서 저는 결국 들고 있던 고가의 카메라를 아스팔트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은 제 두 뺨 위로 지난 15년간
제가 맹신해온 서양의 오만한 지식과 알량한 편견을 산산조각 내는 아주 뜨겁고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위에서 7명의 한국 청년들이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고, 과거 식민지의 아픔과 한을 달래주던 낡은 민요 아리랑의 멜로디가 최첨단 비트에 얹혀 광장 전체로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방금 전 쓰러진 소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던 스페인, 미국, 중동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제히 그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아리랑의 가사를 따라 부르며 펑펑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유명한 팝스타를 눈앞에서 보았다는 1차원적인 팬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던 한국 시민들의 그 맹렬하고 따뜻한 인간에 지갑을 찾아 인파를 헤매던 구분 등의 할아버지부터 기꺼이 외투를 벗어준 아주머니까지 이 나라의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켜켜이 쌓아올린 그 거룩한 정과 희생이라는 위대한 문화가 이방인들의 심장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켜버린 겁니다. 무기를 들고 타국의 영토를 짓밟는 야만적인 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대와 사랑으로 전 세계 26만 명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진정한 문화 강국, 대한민국. 저는 그 황홀하고 가슴 벅찬 광화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깊이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평생을 바쳐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 헤매던 궁극의 안정과 인류. 최상의 시스템은 두꺼운 매뉴얼이나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나라를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평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장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26만 명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합창이 끝나고 거대한 광화문 광장의 화려한 특설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종료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죠.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군중 통제의 가장 위험한 임계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흥분이 가라앉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퇴장 시간이야말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호텔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좁은 출구로 밀어닥치며 끔찍한 병목 현상과 2차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 마의 시간대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불안감 혹은 서양 기자의 알량한 미련을 품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흩어지는 광장의 출구 쪽을 매섭게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의 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의 그 오만하고 비열한 예상을 아주 철저하고 우아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26만 명이라는 영국의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엄청난 인구가 일제히 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는 단 한 번의 고성이나 밀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여러 갈래의 좁은 시냇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흐르듯 사람들은 스스로 보폭을 줄이고 옆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을 향해 너무나도 차분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것은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텅 빈 광장의 거룩한 민낯이었습니다. 서양의 록 페스티벌이나 일본의 대규모 불꽃놀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는 언제나 먹다 버린 맥주캔과 끈적이는 오물, 찢어진 돗자리들이 산처럼 쌓인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의 광장은 방금 전까지 26만 명이 머물다 간 자리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기괴하리만치 깨끗했습니다.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수백 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공연의 여운을 즐기던 평범한 시민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스로 준비해온 쓰레기 봉투를 꺼내어 바닥을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전염성은 곧바로 국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본국에서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오물을 버렸을 금발의 미국 청년도 중동에서 온 히잡을 두른 소녀도 한국인들의 그 묵묵한 빗자루질을 보며 자신들이 마신 생수병과 과자 봉지를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죠. 공연을 보고 나서 치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품격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니까요. 서툰 영어로 웃으며 말하던 한 유럽 팬의 얼굴을 보며 저는 위대한 문화가 어떻게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순식간에 순화시키고 교화시키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억압적인 법이나 벌금이 아니라 스스로 남을 배려하고 내 자리를 정돈하는 한국인들의 이 도덕적 완벽주의가 26만 명의 다국적 군중을 하나로 묶어낸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통제선이었던 겁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저는 마치 거대한 기적을 목격하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서울 도심의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잠들지 않은 수많은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거대한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26만 명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도로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우두커니 서서 카메라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어두었던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일본 도쿄 특파원으로 지내며 오만한 서양의 잣대로 확신하며 작성해 온 아시아의 유일한 질서는 일본뿐이며 한국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저의 모든 논문과 재난 예측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 수십 장의 종이 뭉치를 양손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고, 저의 그 알량한 편견과 수치스러운 무지가 눈꽃처럼 바닥으로 허무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제가 고대했던 끔찍한 폭동도 처참한 행정 시스템의 붕괴도 이 위대한 나라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토록 15년간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궁극의 안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지켜내는 그 찬란하고 완벽한 시민사회의 평화가 바로 이 지구 반대편 작은 반도 국가에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책상 앞에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런던의 콧대 높은 본부장과 전 세계 언론사, 데스크로 송고할 완전히 새로운 저의 기사이자 제 15년 기자 인생을 건 마지막 고백의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제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영국 본부장님, 그리고 전 세계의 오만한 엘리트 언론인 동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맹신해왔던 서양의 낡은 군중 통제 이론은 오늘 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강압적인 규칙에 얽매인 일본의 기계적인 질서만을 찬양해왔지만 이곳 한국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얄팍한 데이터 모델이나 화려한 콘크리트, 인프라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거대 시스템이 미처 닿지 못하는 위험하고 캄캄한 빈틈을 경찰의 무자비한 곤봉이 아니라 시민들의 따뜻한 양심과 자발적인 배려가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메워주는 나라. 단 이틀 만에 26만 명의 입국 러시를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퇴근 시간을 반납하고 피땀 흘려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던 이름 없는 공항 공무원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타인을 위해 묵묵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던 경건한 침묵의 공간. 그리고 26만 명이 빽빽하게 얽힌 압사 위기의 지옥 속에서 낯선 이방인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비싼 외투를 내어주고 단 3분 만에 구급차의 길을 열어주던 숭고한 시민들. 심지어 길 잃은 서양 기자의 지갑을 찾아 수만 명의 인파를 헤집고 다가와 낡은 지팡이를 짚고 아무런 대가 없이 미소 지으며 돌아서던 그 주름진 백발 할아버지의 뒷모습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며 이 나라를 찾아오는 진짜 이유는 결코 팝스타의 화려한 멜로디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불편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남을 먼저 걱정해주는 한국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위대한 정과 연대의 질서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일본의 질서가 지독하게 차가운 개인주의라면 한국의 질서는 쓰러진 타인의 손을 기꺼이 맞잡아 일으켜 세우는 아주 뜨겁고 맹렬한 인간애의 결정체입니다.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붕괴를 저주하던 부끄러운 과거의 펜을 꺾습니다. 진정한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의 품격을 갖춘 문화. 강국은 오직 대한민국뿐임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노트북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서서히 밝아오며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시원하게 풀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희망과 신뢰를 다시금 가르쳐준 이 위대한 기적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깊은 존경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국에서 온 이 오만한 수석 특파원의 뜨거운 고백과 굴복의 사연, 과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의 질서와 시민의식은 일본보다 한참 아래다라며 오만하게 우리를 얕잡아 보던 서양의 엘리트 지식인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따뜻함과 경이로운 시스템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모습. 정말이지 가슴 저 밑바닥부터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고 꽉 막혔던 1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가 경악하고 콧대 높은 서양의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는 이 거대한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품격은 결코 하루아침에 돈을 주고 사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6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길거리에 휴지 조각 하나 버리지 않는 성숙함, 지갑을 잃어버린 이방인을 찾아 수만 명의 인파를 헤치고 다가간 그 낡은 등산복 차림의 숭고한 뒷모습.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가슴 벅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신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한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바로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전쟁의 무자비한 포화 속에서 잿더미만 남았던 척박한 땅, 당장 내일 아침 끓여 먹을 쌀 한 줌이 없어 눈물 찢던 그 지독하고 처절했던 보릿고개 시절부터 오직 끈질긴 생명력과 정직한 땀방울 하나로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오신 분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서럽게 굶기지 않겠다며 그 무거운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 쉼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톱니바퀴 속에서 또 모래바람 부는 중동의 사막과 빛 한 점 없는 차가운 독일의 탄광에서 당신의 푸른 청춘과 피땀을 아낌없이 갈아 넣으신 분들. 내 배가 골고 등골이 휘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옆집 이웃이 굶으면 기꺼이 밥 한 술을 덜어 담장 너머로 건네주던 그 따뜻하고 맹렬한 정을 평생토록 잃지 않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반듯하고 숭고한 인생의 연륜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답고 완벽한 사회를 꽃피워낸 가장 단단하고 거룩한 뿌리인 것입니다. 저녁 9시 텔레비전 뉴스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완벽한 치안과 질서에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그런 자랑스러운 보도가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우리 귀하고 소중한 시니어 선생님들, 제발 그 세월의 훈장처럼 굽은 어깨를 아주 활짝 펴시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마음껏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 뼈가 으스러지도록 쉼없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눈물겨운 헌신이 이 나라에 이토록 눈부신 품격을 만들어냈다. 내가 바로 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운 살아 숨쉬는 진짜 영웅이다. 라고 자녀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앞에서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나 자신을 향해 아주 당당하고 벅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전해드린 이 뜨겁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평생을 가족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해 오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아주 작은 위로와 내 인생 결코 헛살지 않았다는 그 뜨거운 자부심으로 깊이 가다앉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가 우러러보고 경악하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묵묵히 이 나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모든 위대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만수무강을 위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 혹은 나도 참 잘 살아왔다라는 따뜻하고 힘찬 응원의 한마디씩을 꼭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스마트폰에 작은 자판을 치는 것이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 마디가 시큰거려 길게 쓰기 어려우시다면 그저 댓글창에 예쁜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꾹 눌러서 흔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따뜻한 흔적과 온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수백만 원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이 험난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벅차오르는 거대한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자 생명수가 됩니다.
어느덧 지독하게 차갑고 시리던 겨울바람이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얼었던 땅을 뚫고 만물이 소생하며 따뜻한 봄 기운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생명력 넘치는 2026년 3월의 찬란한 계절입니다. 길가의 벚꽃 봉오리들이 앞다투어 화사한 고개를 내미는 이 눈부신 봄날, 우리 선생님들의 팍팍한 마음속에도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한 바람이 불어 일교차가 몹시 크고 변덕스러운 환절기 날씨가 며칠째 짓궂게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 귀한 선생님들 동네 한 바퀴 가벼운 산책을 나가실 때나 외출하실 때는 아무리 귀찮으시더라도 얇은 옷만 입지 마시고 반드시 따뜻하고 든든한 겉옷 하나씩 꼭 챙겨 입으십시오.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루도 가슴속 근심 걱정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저 크게 한번 소리내어 웃으시며 식사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무조건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아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그리고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랑이자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입니다.